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오늘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일행이 물세례를 맞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야 4당은 민생부터 챙기자며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며 겸손하게 논의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장관의 경고에도 검찰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일삼거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영상들이 버젓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의 차단 요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복지단체가 허위 서류로 발달장애인 서비스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예산 1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자체 관리 감독은 엉망입니다. 다음 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가격이 65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부 주유소들의 기름 사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호남선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맞은 건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거센 항의였습니다. 5.18 망언 사과와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가 빗발쳤고 처음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에게는 물세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 상황을 안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이후 처음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5.18 단체 등이 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며 맞불 집회에 나선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정리를 시도했지만 말씀 들으세요. 자, 우리는 구성에 묻혀 최고위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시 마이크를 잡은 황 대표는 5.18 정신을 언급하며 정권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광주 전남의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피 흘려 헌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시민 반발은 더 거세졌고 5.18을 능멸했던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양심 있다면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 자리에 와서 할 일은 무릎 꿇고 서둘러 행사를 마치고 역사로 이동했는데 돌아가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일부 시민들이 황 대표 일행을 향해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리는 등 소동이 빚어져 역아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산의 편채 경호하는 경찰과 시민에 둘러싸여 역사에 들어가기까지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한국당은 일부 단체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지만 비폭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호남 민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른 여야 4당은 오늘도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장외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당의 강경투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일하는 모습을 부각한 민주당. 돌아오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어깃장 정치,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 다른 야 3당도 국회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일단 한국당은 세 번째 주말 장외 집회까지 예고하며 강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도 감지됩니다. 대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야 4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놓자는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당분간 장외투쟁은 하되 출구 전략도 세우자는 겁니다. 이 때문인지 황교안 대표는 국토 대장정에 나서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오늘 호남권 규탄 대회에도 가지 않고 추경 등 현안을 챙겼습니다. 대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챙겨가겠다.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8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한국당도 이때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 18명을 3차 고발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새 원내 사령탑에 짐을 덜어주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만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곳,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서 시작된 클릭 전쟁이 민주당 해산청원, 나경원 의원 삭발청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를 두고도 공론의 장이다, 갈등의 장이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한 집회에서 한국당 김무성 의원 발언입니다. 사대 강도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과격 발언에 대한 국민청원이 오늘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김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도 안 돼 2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식 뒤엔 나경원 원내대표 삭발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한국당 해산청원에 맞서 민주당 해산청원도 올라왔고 문 대통령 탄핵 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사안마다 의견이 폭주하는 정치 청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올 들어 국민청원에 참여한 1,600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7개 분야 중 정치 분야 참여 비율이 전체의 절반 넘게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효과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증오 표출이 돼서 그 게시판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극단적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적 세대결만 남게 되면 어제 문 대통령이 토로한 걱정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비방이나 거짓 청원을 막기 위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편했는데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한국당 해산청원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죠. 게다가 이번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 한국당이 제외된 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 신선민 기자가 검증해봤습니다. 또 북한 배후설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한국당은 빼라.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교지가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와 완전 소롭겠죠. 신속 처리한 건 자유한국당 빼고 가는 길이 최선이다. 구독자 수 20만 명이 넘는 한 보수 유튜버의 방송인데 사흘 만에 조회수 26만, 댓글도 3천여 개나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캡처 화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기사입니다. 신속 처리한 건 한국당 빼고 가는 게 최선이다. 이런 제목과 함께 당시 국회 상황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실제 4월 29일에 나온 우리민족끼리 기사인데 자세히 보면 앞부분에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에 한국당을 배제하고 처리하라는 글이 실렸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민족끼리가 국내 온라인 매체인 민중의 소리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는 이 문장이 지워진 겁니다. 전체 내용도 6일 전 민중의 소리 기사 그대로입니다. 누군가가 간단한 조작으로 이 민중의 소리 기사를 북한의 지령이라고 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한 배후설이 맞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한 여야 4당은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랐다는 걸까요? 팩트체크 K 신선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겸손하게 논의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내일 귀국합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에 입을 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면서 검찰의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향후 논의에서 그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검찰 불만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가 안 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같은 검찰 패싱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예 의견 제시할 기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법무장관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총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 사안은 아니었고요.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의견은 반발로만 치부됐고 같이 논의되던 경찰개혁안은 법안으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 내부망에는 경찰이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내일 문 총장 입국을 앞두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퇴근한 뒤에도 SNS를 통해 사생활 포기를 강요당한다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 한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과연 이 회사만의 문제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렌터카 회사 회의 시간, 위협 같은 경고 발언이 쏟아집니다. 근데 시시더라 하면 가짜 없이 공고 사실처럼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필요한 줄 알았어. 무기가 좀 필요해요. 업무 성과가 낮다며 화장실까지 통제합니다. 화장실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가세요. 수도 없이 가지 마시고. 인격 모독은 기본, 복장을 가지고도 무시합니다. 그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다니면 돼. 검증이 안 됐으니까 원천 불편하게 입고 다니면 그쪽보다 본인 실력을 보여주는 대표의 갑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생활 포기방이라고 메신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대표님이 지시하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답해야 되고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세차를 시키겠다. 주말을 즐기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길 바란다. 머릿속에서 휴일을 지우지 않으면 대표의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메시지가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 대표가 회사를 운영한 게 18년째. 월급 안에는 내가 너를 학대할 수 있는 비용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모독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거의 제가 입사하고 나서 매일 있었어요. 못 참겠다며 사흘 만에 그만둔 직원도 있지만 대부분 생계 때문에 지옥 같은 직장을 오늘도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크지만 드러나는 범법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를 시정하거나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장인 고충을 상담해주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입니다. 지난 1년 동안만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 2만 2천여 건이 쏟아졌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과 함께 급여를 제때 주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직장인의 73%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도 경찰에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지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회사에 숙이고 들어가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합니다. 폭언, 부적절한 업무 지시, 따돌림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즉시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 휴가 등을 줘야 합니다.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한 점도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스타 강사로 널리 알려진 한 남성이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학원 강의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최근 이 강사가 시작한 유튜브 강의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험생들 사이에서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모 씨. 여성 A 씨는 김 씨의 조교로 일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사귀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주먹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심해졌던 게 검찰은 지난달 폭행과 상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일로 학원 강의가 잠정 중단되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올 초 김 씨가 다시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재개하면서부터입니다. 한간에는 제가 폭행 잘한다고 나와있죠. 갑질도 잘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폭행 당시를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강의할 때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데 진짜 거지 같은 양아치를 만나봐야 정신 차리죠. 수강생들은 모두 경찰 시험 준비생. 하지만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들 중 일부는 해당 강사를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가해자는 당신, 너 때문에 수험생들 피해보는 거 생각 안 하냐 등 피해자를 공격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경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정신적인 생각이 좀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당 강사의 변호인은 강사 김 씨도 이 사건으로 6개월 동안 강의를 못해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5.18 역사 왜곡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콘텐츠들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 동영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홍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18 폭동의 주역은 북한 특수군이었다.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5.18 역사 왜곡 동영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유튜브 5.18 역사 왜곡 동영상 30건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조금 더 야기된다. 정보통신망 사업자인 ISP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 시정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해당 영상물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KT, SK 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호소합니다.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골라내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유튜브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어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동영상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글이 스스로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악의적인 영상에 대해 본사의 지침을 지키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떤 제재가 대법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5.18 역사 왜곡 동영상은 최근 오히려 더 늘어나 신고 건수는 200건에 육박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대형마트를 가보면 늘 초특가 혹은 최저가라며 할인 행사를 열고 있죠. 이렇게 싸게 팔아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을 때도 있는데 고객을 모으는 이 대형마트의 상술 뒤엔 입점 업체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정육점 판매대 뒤를 천막으로 가려놨습니다. 창고로 들어갔더니 팔지 못한 고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마트 측이 업체 3곳 중 한 곳만 남기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겁니다. 20억 원이나 투자했다는 대표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 안에 계약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래를 할 회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점업체는 마트 측이 부당한 할인 행사를 강요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복날을 앞두고 마트에서 보낸 메일입니다. 닭고기 할인 행사를 하는데 시중가로 마리당 5,000원짜리를 3,330원에 팔겠다고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업체는 닭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원가에서 700원씩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C가 또 못하냐면 A, B는 할 수 있는데 C는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해서 다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행사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상품을 진열하겠다며 사실상 참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마트도 마찬가지. 파격 할인 행사 때마다 입점업체들은 하는 수 없이 적자를 감수했습니다. 지금 9,900원에 판매를 하는데 경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원래 적용가가 15,000원인데 자기네 손해보고 팔 수 없으니까 9,000원에 납품을 해라. 갑질로 피해를 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작은 업체가 증명해내긴 어렵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정하는 것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적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업 쪽에서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해당 마트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면서 제지당했는데요.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후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 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이제 수영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한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라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데가 없었어요. 아들이 이용했다는 서비스는 인근 장애인 단체에서 낮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받는 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끈질긴 K가 그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 좀 듣고 싶어. 박 씨의 아들과 3월 한 달 하루 8시간씩 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도 받지 않은 엉터리 서류입니다. 안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 중지를 하고 환수를 했으면 아마 그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해명처럼 단순한 행정 착오였을까? 이 단체는 박 씨 쪽이 내야 할 본인 부담금 10여만 원을 대신 내줘가며 등록을 했습니다. 또 대납을 안 하시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다 하시죠? 이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타냈고 박 씨의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서비스 이용권을 빼앗긴 셈입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었을까? 파주시청은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취재 결과 업체 선정부터 엉망이었습니다. 파주시는 별다른 심사 기준 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단체 4곳 모두를 선정해줬습니다. 발달장애 이런 거 했었던 경험? 그건 없었어요.
올해 군사합의도 없는 거죠?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은 민원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부정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파주시만의 일일까? 해당 사업은 정부가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전국 17개 시군에서 월 평균 1,200명이 이용합니다. 달마다 11억 원가량 지원하는 정부는 관리 감독을 시군에만 맡겨뒀습니다. 그게 이제 바우처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광만하게 운영됐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용하다 문제를 발견해도 신고조차 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고센터는 업무를 미룹니다. 그 기간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 드릴 건 없고요. 복지부 120번 복지부에 한번 문의하세요. 안내받은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시범 사업을 올 3월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도 모르게 그 예산이 어디서 얼마나 샜는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끈질긴 K 박찬입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죠.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처벌이 워낙 솜방망이다 보니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2014년 한 사업장의 수질 오염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인천시의 점검에 걸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에는 대기 오염 수치를 조작해 또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또 기준을 어겨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게 반복됐던 건지.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 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업체뿐 아니라 다른 측정 대행업체들도 단속과 영업, 위반을 되풀이합니다. 수치 조작이 적발돼도 처분이 약한 탓입니다. 최근 7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결과를 보니 위반을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영업 정지 뒤 1년 안에 다시 적발되지 않으면 가중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의 측정치를 조작했다가 최근 적발된 대행업체 4곳 중 3곳도 2015년과 2016년 이미 위반이 적발됐던 곳입니다. 16년 12월에 행정처분 받은 곳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3개월 뒤에 또 받았다 하면은 이제 가중이 1년이 지나고 받으면 이제 다시 그냥 1회로. 해당 업체들은 이번에도 영업 정지만 받게 됩니다.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자료를 속인 사업장도 과태료 200만 원만 내면 그만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99%는 배출량을 자체 측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 맡겨 측정합니다. 느슨한 관리 감독에 이은 솜방망이 처분이 측정치 조작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은 예외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이 그 예외 조치를 결국 종료했습니다. 당장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걱정인데 중국과 터키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더 강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일 0시를 기해 미국이 이미 예고한 대로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이란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to grant any exceptions or waivers to our campaign of maximum economic pressure. 우리나라는 마지막까지 수입 금지 예외 연장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고 터키는 자국의 석유 사업 구조상 이란산 원유가 아니고선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izim için petrol kaynaklarımızı yani ithal ettiğimiz petrolün kaynağının çeşitlendirilmesi kısa sürede mümkün gözükmüyor.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 원유를 수입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더 강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이란의 원유 공급이 봉쇄된 이후 유가 움직임에 쏠립니다. 당장 오늘은 예상과 달리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릴 거라는 기대와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1970년대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산유국들을 상대로 석유를 무기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변수는 국제유가가 꼭 미국의 의도대로만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기름값이 오르겠죠.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65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긴 줄이 늘어선 주유소가 많다고 하는데 사재기 우려로 한때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연휴에 차량 나들이를 계획하고 미리 기름을 채우려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10원이라도 오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르기 전에 넣어야 되겠다 하잖아요. 7일 0시부터는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릅니다. 당국은 사재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물량을 한때 제한했습니다. 배송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주문 자체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휘발유면 일요일 되면 다 떨어지고요. 경유는 월요일쯤 되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항의가 빗발치자 석유공사는 오늘 500만 리터를 추가 공급했습니다. 정유사들은 공급이 안정적이라며 연휴 때 물량이 부족한 주유소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오를지가 문제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이 반영되면 휘발유 전국 평균은 1,530원대, 서울은 1,620원대로 오르고 경유도 1,390원대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통 국제유가는 2, 3주가량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분이 아직도 국내 유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유류세 인하 당시에는 열흘쯤 걸려 가격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사재기한 뒤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도 있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북한에 꾸준히 식량을 지원해온 정토의 법륜 스님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 오늘 방북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하다는 유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법륜 스님의 초청은 그만큼 북한이 식량 문제에 절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민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북 구호단체 한국 JTS 이사장인 정토의 법륜 스님이 오늘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찾았습니다. 방북 기간은 오는 7일까지 4박 5일 북한 조선어린이 후원협회 초청을 받아 이뤄졌습니다. JTS가 북한의 식량을 정기적으로 지원한 건 2010년부터 올해도 북측에 옥수수 10,000톤을 보내겠다고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4,000톤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의 초청은 이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식량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 조사 결과 북한이 지난해 생산한 식량은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식량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새 땅을 더 많이 찾아내 경지 면적을 늘리는데 식량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있다. 또 금보다 쌀이 더 귀중하다며 연일 식량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갑자기 새 땅 찾기를 강조하는 글이 실린 것은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이 상당히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절박해지는 북한의 식량난.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며 마약을 복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던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코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던 박유천 씨. 기자회견을 연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했고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 결과 등 객관적 물증이 나오고 결국 구속까지 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정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재판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한때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와 6차례,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는 혼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호기심에 필로폰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황하나 씨 중 누가 마약을 권유하고 건넸는지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건넨 공급책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앞서 구속 기소된 황 씨처럼 박 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 버닝썬 등에서 촬영된 불법 동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기자 단톡방으로 불리는 이 대화방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이는 대화들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 60여 명으로 이뤄진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 누군가 클럽 버닝썬 성관계 영상을 본 적이 있냐며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참가자가 일단 공유부터 하자며 해당 동영상을 대화방에 올립니다. 며칠 뒤 이번엔 버닝썬 2탄이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참여자들은 환호하며 영상 공유를 요청합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로 공유됐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피해자에 대한 외모 품평과 같은 2차 가해 내용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언론사 직원임을 인증받은 뒤 이 같은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정보지를 공유했는데 참가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참가자들 일부가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면서 음란물을 공유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보다도 더 정보 접근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처벌도 더 강하게 들어가야 하고.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성 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직 고소고발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일본 전현 일왕에 거쳐 상공에서 수상한 드론이 포착돼 일본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또 지난달엔 왕자의 교실 책상에서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 일왕이 국민들을 처음 만나는 행사를 앞두고 테러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일왕 집무실 등이 있는 고교 인근에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저녁 8시쯤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이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길 건너편이 새 일왕의 거처입니다. 이 근처 상공에서도 어제 저녁 드론이 목격됐습니다. ドローンも飛んでないと思いますよ。警備はたくさんそこにも警察官いますし、多いです。 아키히토 전 일왕과 새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거처 두 곳 인근에 모두 한밤중 드론이 날아든 것입니다. 정부 청사가 밀집한 가스미 가세키와 인근 국립경기장 등 드론이 목격된 곳은 모두 일왕 거처와 가까운 곳입니다. 일본 경찰이 긴장하는 건 천황제 반대 세력의 테러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 1990년 전 일왕 즉위식 당일에는 왕가 시설에 박격 포탄이 발사되는 등 140여 건의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새 일왕 즉위를 앞둔 지난달 26일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히사이토 왕자의 교실 책상에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천황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군주제 반대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 일왕이 국민을 처음 만난 행사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보여 치안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일본의 왕이 바뀌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을 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아베 총리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헌법 기념일인 오늘 도쿄에서는 개헌 문제를 두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차이가 컸습니다. 개헌 반대 집회에 6만 5천 명이 모였고 찬성 집회엔 불과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せっかくね戦争をやらないって言って決めた憲法なのにそれがなんかこんなに簡単に変えようっていう波が来てるのがすごい怖いなって。 개헌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응답자의 64%가 전쟁과 무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구조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私は2020年を新しい憲法が施行される年にしたいと申し上げましたが、今もその気持ち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일왕이 바뀌면서 아베 정권은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거스리며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우선은 오는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가 그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발언 하나 먼저 듣겠는데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이미자 의원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맙다고 해도 부족한데.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의원의 생명의 은인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 의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최근에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이건 대동맥 판막에 인공 판막을 넣은 걸 거다.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는 건 급사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미자 의원 덕분에 발견했으니까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다행인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원 의장실에 찾아가서 항의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의장이 병원에 입원했었죠. 그랬죠. 그 당시 이미자 의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바로 그 자리였죠. 그러니까 그때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많이 흥분을 하면서 당시에 저혈당 쇼크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네. 이번 진료 과정에 이런 질환을 좀 알게 됐고 결국 이게 이미자 의원 덕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이 말을 좀 적용을 하면 당시 의장실에서 항의를 한 건 한국당이니까 네. 생명의 은인은 한국당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네. 그 발언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좀 접촉을 해봤더니 생명의 은인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미안해하지 않고 희화화한다는 거는 박인숙 의원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뭐 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에서 한 거는 박 의원 주장대로 심장 판막 시술이 아니다. 대신 심혈관 질환은 맞는데 정확한 병명, 시술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주장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그런 거네요. 셈인 거죠. 예. 어쨌든 문희상 의장과 이미자 의원 간의 어떤 성추행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사자 이미자 의원도 오늘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원위원은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어떤 모욕감이랄까, 분노, 수치심. 그러니까 지금도 손이 떨린다. 이러면서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임 의원의 말대로라면 문희상 의장은 강자, 자신은 약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어떤 취지의 발언일까 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역시 이제 문 의장은 국회의장 그리고 초선 의원 관계니까 그렇게 느꼈다 이런 거고요. 그때 상황을 두고도 지금 좀 당사자를 넘어서 또 민주당, 한국당이 당대당으로 또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 사안은 또 검찰이 수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예술이나 패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고가의 그림을 디지털상의 공공거래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공동 소유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 로봇이 옷을 대신 골라주기도 한다는데요. 황정호 기자가 4차 산업기술을 통한 우리 생활의 변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단순한 선의 반복을 통해 동양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이후환 작가의 작품입니다. 가격은 2억 원대. 이 그림은 80명이 공동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건 공공거래장부, 즉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남아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은 언제든 모든 거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보를 공유하고 대조하면서 소유권 위조를 막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공동 구매자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생활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봇 거울이 앞에 선 여성에게 말을 겁니다. 퍼스널 컬러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구나. 하지만 걱정 마. 어울리는 색깔을 추천해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도 골라줍니다. 개인에게 적합하던 형태로 뷰티 제품 등이 추천되어지는 그 부분에 인공지능이 강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옷을 입은 모습만 보고 종류와 소재를 찾아주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소재와 패턴의 제품이 수십 개 검색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AI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문화의 만남은 소유와 소비에까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